스페이스X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하겠다. 유일하게 지금 스페이스를 쫓아오고 있는 것은 중국의 로켓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용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런 비용 부분에서 근데 스페이스X가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건 저는 올해 연말에는 스타쉽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스타쉽이 성공하면 이것 또한 비용에서의 승리입니다. 경쟁자들은 왜 스페이스X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스페이스X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하겠다. 그러니까 지구가 못 사는 곳이 되면, 물론 그 전에 지구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변하기를 원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러한 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꿈이죠. 근데 화성으로 이주할 일이 저는 바로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는 단계별 계획들이 아주 촘촘하게 세워져 있고 놀랍게 꼼꼼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에 이제 가장 첫 번째는 다시 돌아오는 로켓이에요. 팔콘 9 올라갔다가 부스는 다시 내려오잖아요. 지금 요즘 중국에서도 그걸 흉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정말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어떠한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팔콘 9을 한번 띄울 때의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9,600만 달러에서 시작을 했다 지금 6천만 달러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팔콘 9을 한번 띄웠다 내리는데, 여러분들 이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이 만든 그 얼라이언스와 또는 유럽에서 갖고 있는 이러한 이 로켓들은요, 거의 2억 달러가 듭니다. 록히드 마틴은 1억 6천 달러 정도 들고 유럽이 한 2억 달러 들죠. 그러면 거의 3배 정도 저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디다가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팔콘 9은 여러분 일주일에 2회 뜹니다. 한 번 뜨는 게 아니라 뭐 가끔씩 일주일에 2회, 한 달에 8대의 팔콘 9이 뜨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다 또 뭘 하냐면, 이거는 그러면 외부에서 위성을 띄우고, 한국도 얼마 전에 팔콘 9을 통해서 위성을 띄워 올렸죠. 이런 걸로만은 이에 띄울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올릴수록 훨씬 더 비용 절감을 하겠죠. 근데 많이 올릴수록 비용 절감을 하는데, 그렇게 인공위성 사업자들이 우리 거 좀 우주에다 띄워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뭘 생각해냈습니까? 스타링크라는 걸 생각을 해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뜨는 팔콘 9은 다 스타링크만 가지고 올라갑니다.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몇 개씩 뿌립니까? 40개씩 뿌려요. 매주에 40개씩은 자기 걸, 그러니까 한 번은 뿌리고, 매주에 한 번은 다른 기업들의 인공위성들을 모아서 올라가서 뿌려주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팔콘 9 자체의 수익성이 벌써 브레이크이븐을 넘었고, 매출이 높고 수익률이 좋은 거죠. 이 수익이 좋은 걸 어디다 투자합니까, 여러분? 스타쉽에 투자하는 거죠. 스타쉽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자, 스타쉽은 한번 올라가면요, 인공위성을 여러분 400개 이상 띄울 수 있습니다. 왜 스타쉽을 만듭니까? 인류가 이주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짐들을 싣고 가야 되는데, 이 짐들을 싣고 가기 위해서 큰 우주선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큰 우주선을 만든 것이 스타쉽이죠. 근데 스타쉽이 바로 목성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스타쉽이 뭘 할 거예요? 인공위성을 한 번에 400개 이상을 가지고 올라가서 쏟아 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스타쉽 이전의 팔콘 9만으로도 스타링크가 벌써 현재 4,000개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4,000개가 넘게 올라갔는데, 스타쉽의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 저궤도 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궤도 위성과 저궤도 위성, 뭐 만 킬로가 넘는 13,000킬로가 되는 고궤도 위성을 지금까지 띄워와서 통신을 했습니다. 근데 저궤도 위성은 이제 400m에서 400km에서 500km 정도가 뜨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통신의 어떤 것을 지상에서 쏘아 올렸을 때 갔다가 오는 시간이 대단히 짧다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500km 갔다 오는 거하고 13,000, 16,000km 올라갔다 오는 거하고 엄청나게 다른 거죠. 자, 이것이 진가가 여러분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략하면서 통신시설을 다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남북한의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로 통신시설 마비시킵니다. 통신시설부터 마비시키고 전쟁하는 거든. 근데 요즘 여러분 통신시설이 마비되는 군대, 눈과 귀가 없는 군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이 해주는데, 문제는 고궤도 위성의 문제점 뭐냐면, 러시아 탱크가 진격해 옵니다. 그러면 미국의 위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저쪽에서 러시아의 탱크가 오고 있구나. 뭐 사실은 뭐 열화 장비라든지 열을 측정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합니다. 동시에 뭐 위성만에 의존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저쪽에서
뭐 3km 앞에서 탱크 부대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쪽에 전파를 쏴줘가지고 다시 일로 내려오면 여기 포격 부대에서 포격을 하면 그 사이에 탱크가 이동이 있어요. 적중률이 떨어집니다. 근데 탱크가 이쪽으로 A라는 지역으로 할지 B라는 지역으로 할지 C라는 지역으로 할지 예측을 해서 쏴야 되는 거거든요.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스타링크는 어떻게 하면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전파를 주고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디에 있다? 지금 그리고 이것의 그 예상 진로가 크게 예측하지 않아도 충분히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포격 부대가 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전력으로 볼 때는 러시아에게 뒤처졌지만 그나마 지금 방어를 해내고 있었던 부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스타링크라는 거죠. 이 소식을 본 전 세계의 모든 국방부에서 스타링크를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전개 읽어보면 자긴 빨리 평화협정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러시아하고. 그걸 보고 어떻게 누가 제일 싫어했겠습니까? 중국이 제일 싫어합니다. 중국이 바로 일론 머스크를 중국으로 들어오게 시키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 그래서 뭘 약속하고 오냐면 대만하고 전쟁 날 때 대만에다가 스타링크 지원 안 하기로 합니다. 그런 약속을 해오고 오죠. 그리고 중국이 자꾸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발언을 해도 중국 정부를 비판하지는 않아요. 그건 팀쿡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의 팀쿡도 중국 정부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인 거죠. 애플이 전체 판매하는 양의 25%가 중국에서 팔립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아무리 생산 기지를 이전해도 애플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90%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테슬라에게도 중국 시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까지 써도 정말 죄송하지만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사업하는 측면에서 중국에다 비율을 맞춘다는 말까지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만은 요즘 어떻게 했습니까? 대만은 자체 스타링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의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에만 의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한국도 안 사겠습니까, 여러분? 한국도 그걸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국방부라든지 또는 전 세계에 떠다니고 있는 배들은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떠다니고 있는 비행기들은 인터넷과 연결되기 위해서 스타링크의 고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링크가 2014년 초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지나게 됩니다. 이제는 매출이 쭉쭉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원래 지금 4G 정도의 속도였는데 5G로의 속도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 나오는 거고 최근에 계속 실험하고 있는 것은 문제는 이제 스타링크를 하기 위해서는 피자판만한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이걸 배에다 설치하고 탱크에 설치하고 비행기에 설치하는 건 큰 일이 아닌데요. 이거를 우리 휴대폰에다가 우리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죠. 물론 이제 자동차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퀄컴에서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는 스타링크 안테나를 개발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휴대폰에도 스타링크의 안테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스마트폰에도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 특히 한국처럼 대도시에 있고 촘촘한 지역에서는 뭐 그냥 통신을 쓰는 것이 낫겠지만 대단히 땅이 넓은 미국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사우스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5G로 가기 위해서 촘촘히 마스트를 짓는 것, 기지국을 짓는 건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오히려 그냥 스타링크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심지어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이런 통신 기업으로도 충분히 자리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설치해놨는데 이미 이븐 포인트가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버는 거는 수익률이 대단히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정말 겁나게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짜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타링크를 여러분 스페이스X에서는 보셔야 된다는 거고 스타링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저렴하게 쏘아 올릴 수 있는 로켓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최근에는 심지어는 블루진 같은 경우 즉 제프 베조스가 하는 거죠. 아마존의 창업자. 여기에서도 이 비용을 못 맞추기 때문에 일부 자기네들이 따온 인공위성 물량을 스페이스X에 맡기고 있습니다. 팔콘 9에. 그 정도라는 거고요. 그리고 유럽 또한 일부를 왜냐하면 유럽은 다 물량을 스페이스X에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인공위성의 로켓에 줄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그러니까 느려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가기 위해서 특히 갈릴레오 프로젝트라든지 즉 유럽연합에서 하는 GPS 프로젝트죠.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유럽에 있는 아리안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에 있는 로켓을 쓰는 것만으로는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러시아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러시아 로켓도 쓸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유럽도 지금 유럽 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갈릴레오라고 하는 GPS 프로젝트도 스페이스X를 쓰고 있는 지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팔콘 9이 지금 싹쓸이를 하고 있는 거고, 유일하게 고객으로 안 들어오고 있는 집단은 저 중국 집단인 거고, 중국은 이제 거의 팔콘 9처럼 돌아오는 로켓에 지금 시험은 이미 성공을 했고요. 이것을 상용화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스페이스를 쫓아오고 있는 것은 중국의 로켓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용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비용 부분에서 근데 스페이스X가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건 저는 올해 연말에는 스타쉽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스타쉽이 성공하면 이것 또한 비용에서의 승리입니다. 스타쉽은 대단히 저렴하게 올릴 수가 있고, 저렴하게 올리는데 대규모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위성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의 주도권은 스타쉽이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는 대단히 큰 인류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 개인에게서도 이렇고 막대한 돈을 가져올 수 있을 거고, 로켓 산업과 인공위성 산업을 확장해서 통신 산업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거고, 현재에서는 전시에 쓰일 수 있는 통신 산업으로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구축이 된다라면 2026년 정도부터는 미국의 어떠한 촘촘하게 도심 지역이 아닌 곳, 브라질에서 도심 지역이 아닌 곳,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도심 지역이 밀집하여 있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 스타링크에 의한 통신 서비스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일론 머스크를 따라오지 못하는 지경까지 왔을까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하고 경쟁자의 시작점이 달랐던 것은, 일론 머스크는 돌아오는 로켓을 처음부터 구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사만 해서 성공하는 로켓을 구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로켓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들었고, 그래서 도산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팔콘 9이 2016년에 이렇게 성공을, 그러니까 2019년인가요? 하여튼 성공하게 됐던 것은 이 돌아오는 데 성공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띄우는 것 자체로 갔으면 스페이스X도 충분히 빠른 속도로 띄우는 것은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띄우는 것만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낼 때는 비용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블루 오리진도 띄우고, 유럽의 아리안도 있고, 여기 로키드 마틴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심지어는 러시아도 저렴하게 올립니다. 그다음에 중국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경쟁력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다라는 판단한 거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돌아오는 로켓을 만든다. 이것이 기본적인 처음의 스타트였고, 이 어려운 것을 해야만 여기에서 시장이 이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에 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전략적 목표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전략적 목표가 다르면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결과도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 우위가 확실하게 잡혀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시작점에 있어서 목표가 달랐던 것, 즉 돌아오는 로켓을 만들겠다라는 것, 돌아오는 로켓을 만들겠다는 것은 비용에서 그러니까 비용을 크게 낮추겠다라는 거고, 비용에 있어서 경쟁 우위를 명확하게 가지면서 이 인공위성을 띄우는 사업에 있어서 시장 질서를 재편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만의 스타링크라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비용을 거기서 만들어내겠다라는 것, 이 단계별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했던 첫 출발점은 돌아오는 로켓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뒤늦게 깨달은 중국이 돌아오는 로켓 개발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블루 오리진이 먼저 시작했다 할지라도 블루 오리진은 돌아오는 로켓을 구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미국에 돌아오는 로켓을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만 X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스페이스 X 위에 모든, 미국에 있는 우주 스타트업들이라든지, 블루 오리진도 지금 전략 방향을 바꿨고요. 그리고, 중국도 바꿨고, 지금 다들 뭐 하려고 하냐면, 돌아오는 로켓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성공한 것은, 노하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상용화한 곳은 스페이스 X밖에 없다. 그리고 실험에 성공한 R&D 정도에 성공한 것이 중국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은 언제쯤 일어날까요? 스페이스X는 상장 시기는 조금 더 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지금 현재는 비상장 기업 중에서는 인류의 모든 기업 중에서 가장 가치가 이미 높습니다. 그런데 상장을 한다는 건 여러분 투자를 통해서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거죠. 유럽에 있는 많은 기업들 중에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테슬라하고 다르게 스페이스X는 벌써 BEP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BEP를 넘어섰고, BEP가 대단히 넘어선 규모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즉 이 비용 구조가 매출보다 비용이 낮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BEP를 지났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매출보다 비용이 낮다라는 것은
이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초과 이윤을 어디다 씁니까? R&D라든지 KPX 투자에, 설비 투자에 다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모멘트를 위해서는 이 투자할 이유가, 상장할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장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는 화성으로 가는 목표가 훼손당하지 않길 원해요. 그건 뭐냐면 주주 구조가 변해서 주주의 압력이 세진다든지 실적을 계속해서 올려야 돼서 계속해서 다른 사업을 하기를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의 상장은 저는 상당히 멀리 남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언젠간 그런 일론 머스크가 약속은 했어요. 스페이스X 주주, 테슬라 주주에게 스페이스X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을 조금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테슬라 주주분들 스페이스X의 상장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또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상장은 제가 항상 그랬죠. 일론 머스크는 타임라인은 틀려도 말했던 건 항상 지켰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거의 저는 다 100% 지켰다고 생각해요. 지키지 않았던 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장은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상장의 모멘텀을 본다라면 스타쉽이에요. 스타쉽을 하나씩 만드는 거는 대량 생산하지 않으면 비용을 낮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스타쉽을 갖다가 예를 들면 10개를 만든다, 20개를 만든다 할 때는 대단히 많은 설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타쉽이 성공한 이후에도 대단히 많은 자금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아마 스타쉽이 발사가 성공한 이후에 스타쉽을 대량 생산해야 될 때쯤 상장할 가능성은 가장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쉽의 성공적인 발사와 착륙이 중요하죠, 여러분. 성공적인 발사와 착륙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됐을 이후에는 대량 생산 체계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때 아마 상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신사임당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처음 인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속 좋아요와 댓글을 좋게 써주셔야 제가 여기 자주 출연할 수 있고 자주 출연해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것들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에는 여러분들 뭐 비판도 좋고요. 당연히 뭐 긍정적인 메시지도 좋지만 더 알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적어주시면 제가 피디님이 모아서 저를 다시 한번 불러주실 거고 그럼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신사임당 채널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